안녕하십니까? 이제 막 40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지원과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외아들이라 조부모님과 부모님 밑에서 잘 배우면서 컸죠. 유년 시절부터 개인과외다 뭐다 해서 교육을 받았으니 또래보다 공부를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칭찬해 드리려고 기를 쓰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10살이 될 무렵 부모님은 사업과 제 교육을 위해 미국에 이민을 결정하셨어요.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걸 보며 자라길 바라셨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났답니다. 아버지는 미리 마련한 사업장을 운영하셨고 엄마는 가정주부로 지냈으며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걸 극복하기 위해 죽어라 영어 공부만 했었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아무리 잘했어도 미국에 와보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똑똑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든지 저는 평범한 축에도 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유명한 대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물려받아야 된다며 경영을 배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경영학을 배운 거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배워나가는데 저에게 일이 맞지 않다는 걸 매번 깨달았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생각도 깊어야 하고 남들을 배려해야 하는 게 커야 했는데 저는 매일이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답니다. 결국 사업에 정하지 못한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긴 했지만 제 힘으로 성공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부모님 품을 떠나기로 한 거죠. 그래서 29에 한국으로 20년 만에 돌아왔답니다. 강산이 2번 바뀐 한국은 제가 떠났을 때와 많이 달랐어요. 이곳에서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거듭 고민하다가 접근하기 쉬운 영어를 떠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강의를 하며 돈을 버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 모두 일취월장하게 잘하는 저에게 딱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써서 직접 학원들을 돌며 저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연락이 오는 곳은 없었어요. 다들 진짜 외국인을 쓰다 보니 저 같은 교포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결국 수백 군데 학원에 지원서를 내봤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다는 걸 알게 되어 온라인 강사라는 걸 해보려고 또다시 수십 군데의 사이트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테스트용으로 강의 영상을 찍어 올려보자고 제안하더군요. 저야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었으니 감사하다는 말을 수십 번 하고 영어 강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약간 긴장이 되긴 했지만 남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걸 좋아했던 저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떠들었어요. 잘 마무리해서 며칠 뒤 제 강의 영상이 사이트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시작부터 대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기괴하고 웃기고 재밌는 강의는 처음이라는 말을 많이 했고 이해가 쏙쏙 잘 된다면서 제 강의를 더 듣고 싶다고 요청이 쇄도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고정적으로 수업하는 온라인 강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영상은 모두 결제를 하고 봐야 했기 때문에 조회수에 따른 보너스로 수입이 결정되었답니다. 첫 달에는 300만 원을 받았는데 6개월 정도가 지나자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았어요. 불과 30살의 나이에 이룬 성과였죠. 일에 흥미가 생긴 저는 여기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매일 수업 준비를 알차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미있을지 연구하면서 말이죠. 덕분에 제 시간은 온통 공부로 가득했고 별다른 일이나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8년의 세월을 보냈더니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기댈 수 있는 친구 하나 없는 데다 사랑하는 연인도 없었죠. 부모님도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1년에 고작 한 번 보는 게 전부였답니다. 그동안 돈은 20억을 넘게 벌었지만 돈을 쓸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30대 후반에 극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중 아주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민 가기 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녀석이 우연히 제 강의 영상을 보고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아직 저를 기억하고 있는 데다 보고 싶다는 글과 핸드폰 번호를 적어 보냈답니다. 그걸 본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 오랜만이지만 친구의 말투와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모처럼 추억을 회상하게 되었죠. 저희는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고 나서 조만간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자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에 친구와 제가 시간에 맞춰서 만나게 되었어요. 근 30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되었죠. 이윽고 카페 안으로 들어온 남자가 제게 인사를 했답니다. 정훈아! 나야 나 현수. 이야 이게 얼마만이냐? 네가 현수라고? 어릴 때 코치질 현수가 이렇게 신사가 된 거야? 이거 참 오래 살고 올 일이네. 어릴 땐 그랬지. 너도 만만 자랐어 임마. 근데 너 요즘 잘 나가더라. 인터넷 강사로 이름을 휘황찬란하게 날리고 있던걸? 잘 나가긴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강사일 뿐이지. 현수 너는 지금 뭐하고 있어? 겉으로 보아하니 너도 엄청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난 그냥 작게 사업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저기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간다가 나가다. 어쨌든 이렇게 다시 만나니 엄청 반갑다 친구야. 우리 바로 한잔하러 가자. 옛 이야기를 이런 카페에서 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 친구야 나가서 한잔하자. 그래서 저희는 30년 만에 재회해 어릴 적 추억을 안주삼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들이부었답니다. 저는 친구라는 존재를 하도 오랜만에 만났더니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어요. 한수야 나 외로웠다. 친구들은 죄다 미국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지. 사귀는 여자도 없다. 그동안 한국에서 혼자 많이 힘들었다고. 그랬냐? 그럼 앞으로 나랑 자주 만나자. 우리가 30년이 넘는 공백을 깨고 만난 친구 아니겠냐? 고민이 있거나 힘든 게 있으면 나한테 얼마든지 털어놓으라고. 아 근데 너 사귀는 애인 없어? 허대는 멀쩡한 놈이 왜 여태 사귀는 여자가 없는 거야? 글쎄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가? 아니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 같다. 그 정도면 준수하지. 안 되겠네. 내가 소개팅 해줄까? 잘하는 동생이 있는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야무지고 현명한 애야. 그렇게 괜찮은 여자면 네가 만나지 왜 날 소개해주냐? 나는 만난 여자가 다 있지. 내후년쯤에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그래? 그럼 나 소개해줘. 외로워서 옆구리가 시리니까 빨리 만나게 해줘. 그래서 저는 며칠 뒤에 친구 현수가 소개해준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페 안에 들어오던 그녀의 첫 모습은 긴 생머리를 나뉘며 걸어왔는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예쁘던지 제 인생 38년 동안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제 앞에다가 눈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자 제 심장은 매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이지수예요. 현수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미남이시네요? 정말요? 이런 미인한테 칭찬을 들으니 엄청 떨리네요. 인터넷 강사라면서요? 과목이 영어라고 했던가요? 네,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영어거든요. 10살 때 미국에 건너가서 쭉 살아서 영어 하나는 잘합니다. 어머, 그럼 저 영어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일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머리가 영 좋지 않아서 영어를 아예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저 도와주실 거죠? 네? 그럼요. 날마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첫눈에 반한 지수씨와 소개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애프터 신청에 승낙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 사귀자는 고백을 해서 저와 지수씨는 연인이 되었답니다. 미국에서 대학생활할 때 여자를 사귄 이후로 처음이었죠. 저희는 빠른 속도로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집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 영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여행도 자주 다녔죠. 저는 지수씨가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백 번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못난 건 아니지만 과분한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였으니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주말에 지수와 데이트를 하려고 지수 집 앞으로 찾아갔는데 어떤 남자와 포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슴을 철렁이며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저 아닌 다른 남자 스킨십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바람이 난 게 분명히 보였죠. 흥분한 저는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지수를 안고 있던 남자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수야, 네가 여길 왜... 그리고 지수를 왜 안고 있었던 거야? 그러자 현수와 지수는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현수는 두 손을 들어올리며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정훈아,
나랑 지수가 오랫동안 남매처럼 지내서 그런 거야. 지수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셨거든. 아, 그래. 그래도 남자친구 내가 있는데 네가 지수를 포기하는 건 좀 그렇다. 다음부터는 포옹 말고 악수 같은 걸로 인사해줘. 그래. 미안하다.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정훈아. 아니야, 괜찮아. 나는 지수가 바람난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는데 다행히 정훈이 너라서 다행이다. 그럼 지수는 내가 데리고 가도 되지? 오늘 좋은 데 가서 데이트하기로 했거든. 나중에 소주 한잔 하자, 친구야. 그렇게 오해를 풀고 지수를 제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수가 왜 지수 집 앞에 왔는지 궁금해서 물어왔어요. 지수야, 현수가 왜 너희 집 앞에 온 거야? 혹시 너희 집에서 논 거야? 아니? 현수 오빠 어머님이 김치를 하셨는데 나한테 가져다 주라고 하셨나봐. 그래서 김치주로 잠깐 들른 거야. 그리고 오빠, 현수 오빠는 진짜 친오빠 같은 사람이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 알았지? 그래, 네가 하는 말은 다 믿어. 그럼 오늘 신나게 놀아볼까? 지수는 제가 현수에게 충고한 것 때문인지 데이트하는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오빠 같은 사람을 의심했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래도 다음 날이 되자 바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고 저희의 연애는 똑같이 화끈하고 달콤하게 이어졌습니다. 만난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한 시간의 연속이었답니다. 마음은 지수에게 청혼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른 고백이라 시간을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괜히 부담을 줬다가 싫다고 떠날지도 모르니 꾹꾹 참았죠.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저희 둘 사이는 연인 사이를 그만둬야 했답니다. 지수가 넉나간 얼굴로 저를 찾아왔는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뭔가를 쥔 두 손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오빠, 나 어떡하면 좋지? 임신이래. 벌써 4주가 됐다더라.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취한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아이를 가졌대. 지수는 제가 아이 낳는 걸 싫다고 말할까봐 두려웠는지 바짝 긴장한 상태였어요. 이에 저는 지수를 꽉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지수야, 울긴 왜 울어?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으면 웃어야지. 이제 너랑 내가 부부가 되는 거잖아. 부모가 되는 거라고. 오빠, 나랑 결혼할 거야? 겨우 2달 삭혔는데. 겨우 2달이라니. 나한테 지수 너랑 함께한 시간은 하루하루가 축복 같다고. 그런 날이 2달이나 되었으니 충분히 결혼할 때가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너에게 언제쯤 청혼을 해야 적당할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임신 소식을 전하니 바로 말할 수 있겠다. 지수야, 나랑 결혼해줘. 네가 임신을 했건 안 했건 넌 나의 평생 동반자야. 오빠, 고마워. 난 오빠가 날 버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받아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그렇게 지수가 임신한 덕분에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결혼식을 어디서 올릴지부터 물어봤습니다. 지수야, 우리 어디서 결혼식을 올릴까? 우리 부모님이 계신 미국은 어때? 아니다. 거기 가면 지수 네 친구들이 거의 오지 못하겠지? 그냥 한국에서 올리자. 오빠, 우리 결혼식 꼭 해야 해? 난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올 사람이 거의 없어. 그리고 오빠도 한국에서는 부를 사람이 거의 없잖아. 그냥 우리 살림만 차려서 살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웨딩드레스는 입어봐야지. 지수,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이기 때문에 엄청 빛날 거야. 아니야, 난 그런 거에 관심 없어. 오직 오빠만 내 옆에 있으면 된다고.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갈 상황이 안 되니까 아이를 낳고 오빠 부모님 만나 뵙고 웨딩 촬영 정도만 하자. 나는 그거면 만족한다고. 지수,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좋아. 그럼 나중에 아이 낳으면 미국에 가서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손자도 보여드리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의 결혼 준비는 신혼집을 알아보는 거였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벌어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수가 마음에 들어하는 아파트를 쉽게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수는 지수가 마련하지 못할 것 같다며 사과와 해명을 했답니다. 오빠, 나 모아둔 돈이 거의 없는데 어떡하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모가 주고 나를 키워주셨다고 말했었잖아. 지금 이모가 암 투병 중이신데 내가 수술비랑 입원비를 모두 부담해서 가진 게 없어. 미안해. 뭐?
이모님이 아프셔? 암이라니 언제 수술을 하신 거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오빠 만나기 전보다 아프셨어. 그래도 수술이랑 암치료 잘 받으셔서 며칠 전에 퇴원하셨어. 괜히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지. 아이고, 오빠가 남도 아닌데 왜 그런 걸 숨겨? 어쨌든 혼수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 이모님 뵈러 가자. 가서 찾아뵙고 지수 너의 남편이 뭐하는 놈인지는 알려드려야지. 아니야, 이모는 말씀을 거의 못하셨어. 다음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널 키워주신 분인데 당연히 찾아뵈야지. 조만간 인사드리러 가자. 지수가 거절했지만 제가 무조건 인사드리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며칠 뒤에 이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의 집이 반지하에 낡고 허름했습니다. 벽에 곰팡이도 많이 피었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공기도 텁텁했답니다. 아파서 누워 계신 이모님과는 대화는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 소개를 하고 빨리 쾌차하게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수를 키워주신 분을 지하방에 두고 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수에게 말했어요. 지수야, 이모님 여기서 지내는 거 마음에 걸린다. 다른 곳으로 옮겨드리는 게 어떨까? 어? 설마 오빠가 이모한테 집을 마련해준다는 거야? 오빠 그러지 마. 오빠가 고생해서 번 돈을 왜 막 쓰려고 그래. 막 쓰다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길러준 감사한 분인데 그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 엄청 좋은 집은 아니어도 햇빛 잘 드는 곳에 마련해드려야 될 것 같아. 오빠 고마워. 나 염치 없지만 오빠가 주는 거 다 받을게. 염치가 없다니. 네가 나의 전부인데 그깟 돈이 대수겠어? 앞으로 평생 내 옆에만 있어주면 되니까 괜히 부담을 가지거나 미안해할 필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전 신혼집에 혼수를 치우고 지수와 살림을 차렸고 이모의 집을 마련할 돈을 지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지수가 알아서 좋은 곳에 마련하겠다고 해서 뒤로 물러났어요. 이모님이 부담을 느낄 것 같기도 하고 거절할 수도 있으니 지수의 말대로 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아내는 집에서 태교를 열중했고 저는 강사로 열심히 일하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되면 다정한 부부가 되어 뜨거운 밤을 보내기도 했고 달콤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아내가 만삭이 되었고 출산한 준비를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강의 영상을 미리 찍어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내 옆에 붙어 있을 수 있었죠. 아내를 찾아오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는데 저와 아내를 연결해준 현수가 찾아왔답니다. 이야, 두 사람 이제 부모가 되는구나. 내일이 예정일이랬지. 친구야, 네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랑 같이 살게 됐네. 내일이면 아기까지 태어나고 말이야. 나중에 크게 한턱 쏠게. 한턱 무슨. 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면 만족한다고. 아참, 정원이 너 지수 이모님한테 집을 해드렸다며? 진짜 대단하다. 사랑이 이미 위대하긴한가 봐. 아주 큰 일을 했어, 정원아. 당연히 해야 할 도리지. 그런데 어디로 이사하셨는지 이야기 못 들었네. 지수야, 이모님 어디로 이사시켜드렸어? 제 질문에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인 아내는 이모님의 고향 시골에 작은 집을 해드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모는 시골로 가셨어. 예전에 살던 동네로 말이야. 오빠한테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출산할 생각에 말을 못 해줬네. 아, 시골로 가셨구나. 나중에 우리 애기 안고 찾아뵙자. 그때가 되면 몸이 더 좋아지셔서 대화도 나누고 할 수 있겠지. 현수 덕분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아내가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현수가 바쁘다며 다음에 애기랑 같이 만나기로 약속하고 떠났어요. 이튿날 아내에게 진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혼자 가게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출산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뱃속의 아들이 쉽게 나오지 않아 10시간 넘게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분만실에서, 저는 분 밖에서 아이가 빨리 태어나길 두 손 모아 기다렸답니다. 이윽고 응애의 소리가 나면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곧 품 안에 아들을 안게 되었어요. 아내를 닮아 어찌나 잘생기고 예쁘던지 감격해서 눈물이 절로 나왔답니다. 이렇게 예쁜 아기와 사랑스러운 아내와 평생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저는 강의 때문에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없어 병원과 일터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강의 촬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병원에 호가호흡지겁 달려갔는데 그 앞에서 현수와 마주쳤답니다. 애기 낳고 나중에 보자고 했던 녀석이 말도 없이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현수야, 여긴 어쩐 일이야? 우리 애기 보러 온 거야?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 애기가 널 아주 많이 닮았던데. 아휴, 넌 좋겠다. 너도 봤구나. 진짜 예쁘지 않냐? 근데 왜 벌써 가? 들어가서 더 놀다 가. 아니야, 빨리 가봐야 해. 진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른 거야. 그런데 현수는 가겠다고 하더니 무슨 할 말이 있었는지 뜸을 들이더라고요. 뭔데? 왜 뜸을 들여? 말해봐. 그게 말이야, 사실은 내가 지수랑 친남매 같아서 너한테 귀띔을 해주는 거라 생각하고 들어줘. 지수한테 빚이 조금 있어. 예전에 이모님이랑 같이 장사하다 망했는데 그 많은 빚을 아직도 갖고 있는 모양이야. 난 지수가 너한테 진작 말해서 다 갚은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지수한테 빚이 있다고? 식당을 하다가 망한 건 또 처음 듣네. 빚이 얼마나 있는 건데? 그게 처음에는 2억 정도 있었는데 돈 빌린 곳이 사채라서 이자가 원금만큼 불어났다고 하네. 거의 4억을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 뭐? 4억? 그렇게나 많이... 알았어, 현수야. 말해줘서 고마워. 그 빚은 내가 해결해 보도록 할게. 내가 괜한 소리를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난 진심으로 두 사람이 걱정 근심 없이 잘 살길 바라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기분이 왜 상하겠어.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래, 너 오늘 바쁘다고 하니까 이만 가봐. 나중에 소주 한잔 하자고. 그렇게 현수를 보내주고 아내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빚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인지 말이죠. 그러자 아내는 불같이 화내며 현수에게 전화를 해서 따지겠다고 하더군요. 쓸데없는 말을 해서 저를 신경 쓰게 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두 팔로 막으면서 겨우 말렸고 사채 빚은 제가 갚아주겠다고 말했답니다. 지수야, 우리 부부잖아. 이제 숨기는 거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사채업자 전화번호 불러. 오빠 진심이야? 또 이렇게 오빠한테 큰 빚을 지라고? 아니야, 내가 일하면서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오빠는 빠져. 고집 부리지 마. 넌 이제 애기 엄마야. 육아에 전념해야 한다고. 나 능력 있는 남자야. 널 빚에서 해방시켜주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얼른 사채업자 전화번호 눌러봐. 제가 무조건 갚겠다고 고집을 부렸더니 아내가 이내 한숨을 쉬며 제 핸드폰에 사채업자 전화번호를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기로 했죠. 이튿날 사채업자 사무실로 가서 아내가 쓴 차용증을 봤더니 진짜 4억의 빚이 있더군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이체해주고 깔끔하게 끝내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어떤 말로도 부족하지만 고맙고 사랑한다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답니다. 며칠 뒤 아내와 아기는 병원 옆에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옮겼어요. 제가 가장 비싸고 좋은 VIP실을 마련해서 편하게 조리할 수 있었어요. 여전히 저는 일과 병원만 오가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답니다. 며칠 새 아들은 머리카락이 새까맣게 자랐고 이목구비도 아내처럼 뚜렷해졌어요. 다행히 제 얼굴을 닮지 않았죠. 저는 어여쁜 아들을 어루만지며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지수야, 진짜 수고했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예쁜 아들을 낳아줘서 말이야. 내가 더 고맙지. 오빠가 나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와. 오빠,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그래, 서로 잘하면서 살자. 그런데 지수야, 우리 이제 혼인신고랑 출생신고를 해야지. 네가 아기 태어나면 혼인신고하자고 했잖아. 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두 가지 다 신고를 해야지. 그런데 급할 게 있나? 나랑 애기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천천히 하자고. 에이, 그래도 서류상으로 당신과 내가 부부랑이 나왔으면 좋겠어. 태어나면 바로 신고하자. 산후조리를 다 하고 퇴원 하루를 앞두게 되자 자식이 생겼다는 게 훨씬 더 많이 실감이 났어요. 책임져야 할 첫 자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든지, 외로웠던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아기가 잠이 든 사이에 잠시 바람이나 쐬려고 조리원 밖을 나갔어요. 휴게 의자가 따로 있어서 편하게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았죠. 그런데 옆 의자에서 남자 둘이 하는 대화를 들렸어요. 저는 생각도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한 남자가 출산하기와 자기 유전자를 감시기로 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 역시 자기도 빨리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대답을 했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출산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인지 그 남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제가 일부러 엿드는 건 아닌데 두 분의 대화가 들려서요. 제가 외국에서 살다 와서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아이를 출산하면 유전자 검사를 받는 건가요? 제 질문에 한 남자가 친절하게 대답하더군요. 아, 외국에서 살다 오셨구나. 요즘 유전자 검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해요. 마누라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인지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요. 네? 아저씨 아내가 바람을 피워놔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설마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자기 자식이 아닌 경우가 때때로 있어서 이혼하는 커플이 꽤 많아요. 요즘은 필수로 받는 거니까 댁도 받아보세요. 아, 저는 아내를 믿습니다. 아내 몰래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확실한 게 좋은 거니까 받아봐요. 내 충고를 듣는 게 좋을 겁니다. 남자들은 저에게 유전자 검사를 꼭 받아보라는 말을 남기고 조리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내를 믿긴 하지만 남자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말에 설득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리원 안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몰래 아들의 머리카락 2가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 안에 유전자 센터를 찾아가 의뢰를 맡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자 유전자 검사를 한 건 기억에서 지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평일에 강의 영상을 찍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뒷차가 가만히 서 있던 제 차를 들이박은 거죠. 저는 충격에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바로 병원으로 갔답니다. 어디가 부러진 건 아니었지만 신경이 많이 놀라서 당분간 거동이 힘들 거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절뚝대며 걸어 들어오는 저를 보고 많이 놀랐답니다. 오빠 왜 그래? 어딜 다친 거야? 집에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났어. 지금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야. 허리가 많이 아프네. 며칠 누워있으면 괜찮을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 속상해. 어떤 놈이 오빠 차를 박은 거야. 그놈 멀쩡하지? 근데 그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감히 귀한 내 남편을 다치게 만들어? 우리 마누라가 나대지 화를 내주니까 기쁘네. 지수야, 오빠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아들이나 잘 봐줘. 저는 허리가 심하게 아파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출근도 못하고 누워서 지냈어요. 어떻게 된 게 시간이 지나니까 훨씬 더 아프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죠. 며칠 뒤 아내가 우편함에서 저한테 온 우편이 있다며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돈을 내야 하는 지로용지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대학병원에서 보내온 게 있었어요. 바로 아들과 저희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죠. 아내 몰래 한 것이니 몰래 뜯어보았어요. 저는 당연히 99% 친자임을 확신하며 결과지를 펼쳤는데 유전자 불일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잠시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 놀란 저를 보고 묻더군요.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수야. 내가 얼마 전에 조리원 앞에서 남자들 조언으로 아들하고 나의 유전자를 의뢰했는데 진짜 불일치로 나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뭐? 그게 정말이야? 우리 애기가 오빠 아들이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여기 이름이랑 혈액형 다 나왔잖아. 아무래도 뭐?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바뀐 것 같아. 맞아.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아기가 다 똑같이 생겨서 바뀐 경우가 있다는 걸 본 적이 있어. 아내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뭐야? 우리 애기가 바뀌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오빠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장 산부인과랑 조리원에 찾아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어. 아휴,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기네. 내가 유전자 검사를 했으니 망정이지. 이게 아니었으면 남의 자식을 계속 키울 뻔했다고. 지수야, 내가 지금 거동이 불편하니까 혼자 다닐 수 있겠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전화해.
빨리 가서 우리 진짜 아들을 찾아올게. 아내는 아들을 안고 성급하게 나갔고 저는 주저해하며 아내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허리약을 먹고 났더니 몸이 나른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들었어요. 해가 진 밤에 깨어났더니 아직 아내는 집에 없더군요. 일이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바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없는 번호라고 알리더군요.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연락했더니 간호사들이 제 아내가 찾아간 적도 없었고 아이가 바뀐 적도 없다는 말을 했어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리가 복잡해졌고 도움을 청할 사람을 떠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이 떠올랐고 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현수 역시 없는 번호로 뜨더군요.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상황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내 얼굴을 보고 확실하게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당장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콜택시를 불렀고 네 발로 기어서 집을 나가 경찰서로 향했답니다. 아내와 아들이 실종됐다고 신고 접수를 했는데 경찰이 조회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했어요. 이지수 씨는 사망자인데요, 선생님. 이 사람이 진짜 아내가 맞습니까? 네? 사망자라고요? 몇 시간 전까지 저랑 같이 있었다고요. 그럼 아내랑 같이 사라진 것 같은 남자를 조회할 수 있나요? 그 남자도 똑같이 핸드폰을 정지한 상태예요. 이름은 지현수입니다. 경찰관은 제 말을 믿어주었는지 바로 현수의 실혼조회를 하더군요. 그런데 경찰관이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지현수 이 새끼. 선생님, 이 자식 사기 전파만 5범이에요. 이 자식이 여자랑 선생님한테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내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에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또 30년 전 우정이었던 현수가 사기를 치려고 접근한 것도 머리를 아프게 했고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고 아내가 낳은 아들은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리짐작하자면 현수의 아내는 애인 사이이고 아들은 현수의 아들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더불어 아내의 이모와 사치 위주로 제 돈을 8억 가까이 쓰는 바람에 아주 큰 피해를 받게 되었어요. 경찰은 제 피해 금액을 듣고 바로 현수를 지명수배에 내렸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힘들어 경찰서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내와 현수가 새고랑을 차고 경찰서로 들어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외로 도피하려고 비행기를 타다가 공항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까이 다가온 아내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지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아들은, 애기는 어딨어? 그러자 아내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산티나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뭐래, 짜증나기 싫이. 지가 날 신고해놓고 애새끼를 왜 찾는 건데? 내 애기는 벌써 보육원 앞에 버리고 왔다. 아, 짜증나. 괜히 10억 채우려고 버팅기다가 걸리고 말았네. 이게 다 현수 오빠 니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정훈이 저 새끼가 유전자 검사를 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순진한 놈인 줄 알았더니 뒤에서 여우짓하는 놈이었어. 아, 비행기 타고 하와이 가면 끝나는 건데 계속 잡혀가지고. 아, 깜빵에 들어가야 하나? 새끼. 제가 정신없이 어쩔 줄 몰라 하자 경찰관이 와서 저를 안정시키려고 앉히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와 현수는 사기 공범이자 연인 사이였고 수억 원대 연봉을 받고 있는 저를 표적으로 삼았다네요. 현수와 저는 진짜 초등학교 친구여서 쉽게 접근한 거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모님과 사채업자는 섭외된 연기자였던 겁니다. 저 하나 사기 치려고 다들 짜고 친 거라네요. 돌이켜보니 아내가 혼인신고를 계속 미뤘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더라고요. 죽은 사람의 신분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으니 끝까지 숨겨야 했겠죠.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사랑이고 나발이고 배신감에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먼저 현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아내의 뺨을 갈겨버렸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사기꾼 년놈들아, 할 짓이 없어서 사람 마음을 훔치는 짓을 해? 난 너희 둘을 진짜 친구이고 사랑인 줄 알았어.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고. 그런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날 놀려먹는 재미가 아주 좋았겠어. 니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가 다시 주먹을 들어올리자 형사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괜한 사기꾼들을 때리면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이성을 찾으라고 설득하더군요.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심호흡을 하며 분노를 삭혔습니다. 아내와 현수는 사기를 인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두 사기꾼이 저에게 빼돌린 8억이 있는 해외 계좌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돈을 찾을 수는 있었죠. 하지만 사랑과 우정을 모두 사기당한 제 마음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야 정원아,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친구를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말이 돼? 야, 어차피 깜빵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한 1억만 줘라. 내가 친구해주고 내 애인이랑 같이 살값을 지불하라고. 너도 좋았잖아. 어? 내 애인이 하늘에서 선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너 행복했으니까 1억만 줘봐. 현수의 말이 끝나자 아내가 산티라는 말투로 말하더군요. 맞아 오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예쁜 여자랑 사귀어보고 살림도 차려봤으니까 영치금 준다 생각하고 1억만 줘. 따지고 보면 8억에서 1억으로 줄어든 거니까 오빠한테도 이익이라고? 두 년놈이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아무 말이나 막 집어 던지더라고요. 덕분에 아내에게 오만정이 떨어져서 나중에 생각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피해금액 8억을 돌려받게 되었고 사기꾼 둘을 보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니들 처벌받을 거야. 사람 감정을 가지고 장난친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고 말 거라고. 그러자 아내는 깔깔 웃으며 이 새끼 진짜 웃기네. 지가 무슨 철학가야? 죄가 어쩌고 하늘이 어째? 아이고 저 순진하고 넉받은 새끼. 유전자 검사만 안 했어도 2배로 뽑아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라고 짓거리더군요. 이런 여자를 사랑했다는 게 말도 안 되고 믿기지가 않았죠. 저는 여기서 그냥 떠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두 년놈의 면상에 침을 뱉어줬습니다. 이 오물통에 처박혀 죽일 것들. 지금부터 내가 니들을 저주할 테니까 두고 봐. 누가 마지막에 웃는지 말이야. 딱이나 주먹을 날리려고 했는데 형사들이 저에게 달려들어서 침을 뱉은 거로 끝내야 했네요. 그렇게 전 신혼집을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혼수도 중고로 모두 팔아치웠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허리가 거의 다 낫게 되어 강의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고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어이없는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사기를 쳤던 아내가 교도소로 이송 중 차 사고가 크게 나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는데 아내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저세상으로 갔다네요. 또 현수도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 다른 수감자와 시비가 걸려 치고받고 싸우다가 급소를 맞고 황당하게 세상을 떠났답니다.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황당한 죽음을 당한 거죠. 제가 마음속으로 저주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존재하고 있어 천벌을 내린 건지 모르겠지만 정의 구현을 제대로 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 수 없었으니 말이죠. 이 일을 당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같은 강사로 일하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시부를 속이지도 않았고 빚이 있거나 저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올해 말이나 내년에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제 사연을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하네요. 바보같이 사람을 믿었던 저를 비난하지 말아주시고 안타깝게 바라주시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지금의 연인과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